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훈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과 연준의 시각에 대한 괴리는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또 연준 인사들 매파적인 기조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 금리 인상 기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 비농업 취업자 수가 51만 7천 명이죠. 이거를 계기로 지난 12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된 적정한 종착점 5.25%, 즉 5월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고용시장이 호조이고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내려오는 모습들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피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 5.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 2월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추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비농업 취업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게 또 한편에서는 노동 공급의 확충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봐서 3월 FOMC에서 25bp 인상한 다음에는 동결될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가 둔화를 보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의 선행성을 띠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의 방향성이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가 이제 공급망 스트레스가 하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세 실거래가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개월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가 둔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이 경로를 공고히 만들어주는 요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한 차례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결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연내에 그러니까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장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당초 시장은 미국의 리세션이 올 수 있고 결국에 그 리세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이 잘 나오고 서비스업이 반등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는 많이 수그러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이 2월 FOMC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 금리 인하도 이제 정책 결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4분기 코어 PCE 물가 상승률이 3.1%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2.8에서 2.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 경로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 안정을 확인하고 연준도 다시 장기 균형 수준으로 금리를 재조정하는 수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금리 인하가요. 네, 연말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나 잘 왔잖아요. 물론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뭐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여전히 뭐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시장은 그 실적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3월 FOMC까지는 일단 미국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시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도 관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미국보다는 사실은 한국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실적에 대해서 추가 눈높이 상향 조정이 없이도 복원될 수 있는 수준이 저희가 보기에는 코스피 기준 2,500선 내외이고 아직까지 룸이 남아 있다라고 봐서 양국의 시장을 만약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쪽이 조금 더 단기 전망이 밝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와 같이 재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도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원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외환시장 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원화 가치의 변동성 앞으로는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드렸던 요인 때문에 이제 제반 금융시장은 다 변동성이 확대될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뭐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미국 고용 지표에 따른 외환 시장에서도 등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3월 FOMC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동결된다라는 기대가 확대가 되면 다시 원화 가치는 복원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외환시장 개방 확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환율 변동성을 더 부추길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용을 저도 쭉 봤는데 참여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거래 시간이 이제 연장되는 거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3시에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이제 비롯된 요인들이 보면 우리나라 이제 역외 NDF 환율 이런 데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외환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시초가에 이게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초가가 널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외환시장 개방 확대를 하고 나서 뭐 간밤에 뭐 폭탄을 던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걱정들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들어서 시장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오늘까지 수급을 보자면은 거래소에서만 7조 9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7천억 원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이어졌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유로존 경제가 이제 예상보다도 견고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미국 이외 지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증권업계에서는 이게 넌 US 트레이드,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이제 이쪽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그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7조 9천억 샀는데 중국이라든지 대만 증시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아시아 역내 시장 글로벌 투자자 순매수세가 연초 이후에 확대된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샀는가를 보면 실적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목에 대한 전망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바스켓으로 통으로 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언제쯤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미중 간에 요즘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찰 풍선 이슈가 있었는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IMF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부분 다 올렸고 이제 우리나라만 낮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유로존은 서비스업, 뭐 소비 이런 쪽이 올라오는 게 반영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망은 제조업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의 다운턴 심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IMF가 감안한 전망치를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괴리는 이제 그러한 그 개별 국가의 성장률을 어떤 요인들이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 차별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 피해를 본다라고 또 이것도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갈등 과정에서도 미중 교역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공급망 재편의 수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많이 수입을 해왔었죠. 중국 수입 비중은 줄고 있고요. 한국 대만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이 또 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피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이든 거기에 편승한 우리나라 수출 사이클은 올해 3분기부터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요 공급 요인이 같이 좀 작동할 가능성을 저희는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업황이 바닥을 찍는 시점도 그때일 거고, 그리고 반도체 업체 전체적으로 좀 감산 기조가 본격화되는 것도 그때 무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즉 이제 경기 변동 궤적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같은 궤적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로 그냥 불확실성인 거고요. 위험자산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할인 요인인 거죠. 그리고 항상 그러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언제 반응하느냐, 실제 이제 물리적 내지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봤지만 지속 기간과 강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사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의 전략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실적 전망 사양 없이 주가가 복원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600 정도 레벨까지는 이제 지수 관련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쪽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좀 미지의 영역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이 좀 희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낼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차별화를 가는 그런 선별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훈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